회의실 한복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단정한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 드시지 마세요. 제발, 제발 먹지 마세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아무도 그 아이가 왜 울었는지, 왜 그토록 절박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한 기업 회장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고 세상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진주테크 본사, 유리로 덮인 고층 빌딩은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다. 41층 이사회 회의실. 커다란 원형 테이블 주위에 검정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말없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조용히 구석에서 돌아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숨을 죽이며 회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한 해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식적인 선포의 자리였다. 하지만 회장 한민주는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오늘 점심은 평소와 다르게 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오늘은 임원들이 직접 일반 직원들과 함께 먹는 음식을 먹도록 하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바로 본사 구내식당에서 식사 트레이가 올라왔다. 그중 한 명, 작은 손에 금속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가 회의실에 들어왔다. 남루한 교복, 낡은 신발, 그리고 커다란 눈동자. 누가 봐도 이 회의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 그의 눈은 방안을 휘젓듯 둘러보았고 도시락을 회장 앞에 올려두자마자 물러났다.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뚜껑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젓가락이 반찬 위를 맴도는 순간이었다. 아저씨, 드시지 마세요.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도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른 절규처럼 회의실 천장을 때렸다. 그건 우리 엄마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제발요. 당황한 임원들이 조용히 웃었고 몇몇은 아이 장난이겠지라며 눈을 흘겼다. 방송국 카메라는 급히 꺼졌고 경호팀이 아이를 끌고 나갔다. 도윤은 울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우리 거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회장은 젓가락을 멈췄고 결국 입에 대지 않았다. 그로부터 3시간 뒤 한민준 회장은 차량 안에서 급격히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다. 입술이 붓고 얼굴이 붉게 변하더니 쓰러졌다. 구급차가 출동했고 병원 기록은 명확했다. 중증 참기름 알레르기 반응. 도시락 반찬 중 하나에서 참기름이 검출된 것이다. 한민준 회장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 목숨을 건졌지만 회의실에 있던 모두의 뇌리에 남은 건 단 하나였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진주테크 지하 1층 넓은 청소용 창고 한쪽에서 김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 한 장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12년 넘게 일한 베테랑 미화원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처음 입사할 때부터 그랬다. 말을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동료들은 그녀를 소리 없는 그림자라 불렀다. 그저 묵묵히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쓰레기를 버리는 회사의 구석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날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 이후 그녀는 회사 전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아들의 외침이 회장을 구했고 동시에 그녀를 표적으로 만들었다. 경영진은 빠르게 책임자를 찾아야 했고 그 타깃은 너무도 쉽게 결정되었다. 그 여자가 도시락을 준비했잖아. 그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다. 회장이 알레르기로 쓰러졌다면 당연히 그녀의 책임이다. 그녀는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회사 출입도 제한되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침묵만 할 수 있었고 그 침묵은 죄처럼 보였다. 그녀는 메모지에 쓰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걸 넣지 않았어요. 참기름 알레르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모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원실 앞에서 기다리며 종이를 내밀어도 누군가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고 또 누군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변명은 무의미해요 라며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조차 없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펜은 너무 약했고 그 종이들은 너무 쉽게 구겨졌다. 소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해고도 오해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 도윤을 지켜야 했다. 아이는 이미 언론의 눈에 노출되었다. 회사 내부 유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도윤이 도시락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일부는 기적 같은 아이라며 칭송했지만 다른 일부는 계획된 사건 아니냐며 의심을 품었다. 회사는 조용히 사태를 수습하려 했고 도윤의 사진이 담긴 영상들은 하나둘씩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익명의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소희는 회사 뒤편 컨테이너 창고에서 낡은 종이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사진 한 장, 그리고 회색의 낡은 키홀더가 들어 있었다. 키홀더에는 영어 대문자 하나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H.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꼭 쥐었다. 그건 그녀의 본명과도 관련이 있었고 동시에 누군가와의 과거를 지워버린 흔적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말할 수 없게 된 건 오래전의 사고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몰랐다. 그 시각 진주테크 본사 40층. 회장의 비서실에서는 조용히 누군가가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채나리, 회장의 전속비서이자 야망과 이성의 경계를 조율해온 여성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회사 내 정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누가 어떤 입으로 어떤 거짓을 말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영상을 정지시켰다. 구내식당 보조 주방 CCTV. 영상 속에서 소희는 열심히 청소 중이었고 도시락 가방들이 조리대에 정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2개의 도시락 뚜껑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게. 그 장면은 영상의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나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녀는 파일을 저장했고 복사본을 외장하드에 옮겼다. 하지만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 회장은 아직 병원에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대부분 입을 맞추고 있었다. 이 회사의 시스템은 진실보다 체면과 이미지가 우선이었다. 나리는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다시 영상을 돌리던 순간 화면 오른쪽 하단 구석에 아주 익숙한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그 팔찌는 오직 한 사람만이 평소에 착용하던 것이었다. 바로 장석환 전무. 회장의 최측근이자 수년간 회장 자리를 노리던 야망가. 나리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이 일은 그냥 넘기면 안 돼. 한민주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며칠 동안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자택에 머물렀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에 위치한 그의 저택은 외부의 눈을 완벽히 차단한 담벼락과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는 정적이 흘렀다. 매끄럽게 닦인 대리석 복도, 벽에 걸린 수상 경력의 상패들, 그리고 입구 오른쪽에 놓인 유리 진열장 속에는 한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진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던 한 장의 사진.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민주는 그 사진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살짝 고개를 돌린 채 지나쳤다. 그는 아들을 잃은 뒤로 감정을 가두는 법을 배웠다. 사회는 그에게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는 칭호를 주었지만 집안에서는 감정이 말라붙은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속도로 음식을 씹으며
같은 뉴스 채널을 틀어놓았다. 그의 곁에는 30년 넘게 함께한 가정부 정 여사가 있었고 그녀만이 그가 아주 가끔 흘리는 한숨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이번 참기름 사건 이후 민주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아이 대체 어떻게... 그날 저녁 정 여사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차려냈다. 미역국, 불고기, 겉절이, 김치. 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메뉴였다. 그러나 그의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미역국 위에 뜬 들깨 가루만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문득 그는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목소리. 당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책장이 놓인 서재에서 한 앨범을 꺼냈다. 거기엔 그의 아내와 함께 찍은 젊은 날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끝에 잘려나간 사진 한 조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찢은 듯 반만 남아 있었고 남은 조각 속에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왠지 낯이 익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떠오르려다 인해 사라지는 듯한 감각이었다. 한편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 김소희의 집 아들 도윤은 좁은 방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책상에는 여러 재료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는 하나씩 냄새를 맡으며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다. 김치의 발효 냄새, 된장의 농도, 들기름의 기름기. 아이는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회장 도시락에서 올라온 냄새는 분명 엄마의 손맛과 다르다는 것을. 도윤은 도시락을 본 순간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든 게 아니야 라는 확신이 번개처럼 스쳤다고 생각했다. 그 감각은 어릴 적부터 그를 지배해온 특별한 능력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말수가 줄었고 입술은 더욱 굳어 있었다. 도윤은 혼자서 진실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후각뿐이었다. 냄새로 기억을 추적하고 감정을 꺼내보는 것. 그는 도시락통 뚜껑을 들고 엄마의 조리대와 비교해보았다. 뭔가 달랐다. 용기의 재질도, 누른 자국도, 심지어 뚜껑의 미세한 극힘 자국조차 다르게 느껴졌다. 아이는 점점 더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회장에게 전해진 도시락은 엄마의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채나리는 본사 내부망을 통해 식사 당일 배식 명단과 재료 공급 내역을 조회하고 있었다. 정규 식단표에는 없는 참기름 항목이 목록에 추가되어 있었다. 그녀는 영수증을 확대했고 거래처 이름이 익숙했다. JS 유통. 장석환 전무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모든 연결고리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도 타겟이 될 수 있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선 더 많은 조각이 필요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찢긴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도 낯익었을까? 진주테크 본사 지하 2층, 잡동사니로 가득 찬 청소구역 구석.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퍼진 그곳에서 새벽 근무를 위해 일찍 출근한 경비원 박진우는 무심코 쓰레기통을 비우다 이상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검게 번진 잉크 자국과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지만 조심스럽게 펼쳐보자 글자가 드러났다. 필체는 부드럽고 약간은 떨려 있었으며 글자 사이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쪽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그가 알게 되면 도윤이를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도윤이라는 이름 하나가 그를 멈칫하게 했다. 바로 며칠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도시락 사건의 주인공 소년. 그는 쪽지를 들고 상층부에 보고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갈등 끝에 손에 쥔 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쪽지는 그의 사물함에서 사라졌다. 김소희는 그날 하루 종일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그녀는 현재 정직 처분을 받고 있었지만 본사 내부에서 몇몇 청소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카드키가 여전히 유효했다. 그녀는 조용히 지하 창고를 찾아갔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던 상자는 이미 비워져 있었고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작은 조각들을 찾아냈지만 대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읽을 수 없었다. 그 조각들이 담고 있던 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의 진심이자 도윤을 지켜온 이유의 일부였다. 한편 채나리는 내부 식자재 발주 기록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시락 배달이 있던 당일 평소 거래하지 않던 외부 업체가 도시락 용기를 납품한 내역이 있었다. 회사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녀는 주소를 검색한 뒤 숨을 죽였다. 그 업체는 장석환 전무의 지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외주업체였고 최근 6개월 동안 갑자기 매출이 급증해 있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수상한 연결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CCTV 영상의 정지 화면이었다. 그 화면 속 식당 뒤편 창고에서 누군가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내용물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덮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해상도는 낮았지만 그 손목에 있던 팔찌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진주 한 알이 매달린 그 팔찌는 회의석상에서도 늘 반짝이던 장 전무의 상징과도 같은 액세서리였다. 그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회장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이라면? 그 목표가 회장의 자리라면? 의심은 퍼져갔고 동시에 나리의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다. 진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선택의 무게는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도윤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엄마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방 안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닥 깊숙이 숨겨져 있던 종이 한 묶음을 발견했다. 거기엔 엄마가 적어놓은 짧은 메모들과 날짜가 적힌 수첩이 있었다. 메모 중 한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윤이를 잃게 된다면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이 그 글꼴을 읽는 순간 아이는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너무 어렸지만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장 한민주는 자택에서 홀로 저녁을 마친 후 TV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먹던 반찬 중 하나에서 익숙한 향이 퍼졌다. 매캐하면서도 단단한, 그에게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 그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다. 벽난로 옆 먼지 쌓인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편지 묶음을 꺼냈다. 손글씨로 적힌 누군가의 편지들. 대부분은 찢겨 있었고 내용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엔 뚜렷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내가 말하지 못한 이유는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회사의 한 미화원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고 엄마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방은 둘이 사는 이 단칸 방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먼지가 많았다. 구석에 오래된 철제 옷장이 하나 놓여 있었고
바닥엔 낡은 여행 가방이 반쯤 열린 채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 옷장을 한참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들과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를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은 도윤은 뚜껑을 열기 전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하얀 드레스가 곱게 접혀 있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고운 자수와 섬세한 레이스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옷감은 손끝에서 부서질 듯 얇았고 드레스에서 퍼져나오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방 안을 채웠다. 함께 있던 작은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14년 5월 11일. 도윤은 그 날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드레스가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순간을 꼭 붙잡아 두려는 듯 고이 감싸져 있었고 어떤 비밀이 봉인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도윤은 드레스 밑에서 작은 쪽지를 하나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몇 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날 잃어버린 것, 하지만 잊지 못한 것.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 옷장을 조용히 닫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엔 설명되지 않은 감정들이 쌓여 있었다. 도윤은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고 그 열쇠는 어머니의 과거에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날 오후 한민준 회장은 자택으로 배달된 익명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편지 봉투는 깨끗했고 수신자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잃은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난 후 서서히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문장의 끝에는 연꽃 한 송이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그 단순한 그림이 그의 기억 어딘가를 자극했다. 연꽃. 그리고 기른 것. 그 단어들의 조합은 그의 무의식 속에 봉인된 장면을 어렴풋하게 떠오르게 만들었다. 한편 채나리는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몇 년 전의 인사기록을 뒤지고 있었다. 그녀는 김소희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연히 오래된 엑셀 파일 하나에서 한소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미화부서에 잠깐 배정된 기록을 발견했다. 생년월일, 주소, 비상연락처가 김소희의 정보와 거의 일치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만약 김소희가 실은 한소진이라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신분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왔다면? 나리는 이 퍼즐의 조각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드레스와 편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에 차 있었다. 무언가를 반드시 숨겨야만 한다는 각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절박함이 눈 속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 손길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 손끝에서 슬픔을 느꼈고 자신이 모르는 과거의 파편이 엄마의 심장에 박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소희는 홀로 남겨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펜던트 안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그 사진에는 아직 젊은 시절의 그녀와 어딘가 어색하게 미소 짓는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회장 한민준이었다. 그 시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렇게도 철저하게 침묵 속으로 자신을 가두었을까? 진실은 이제 곧 표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누구를 구할지 혹은 누구를 다시 무너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채나리는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꺼내 들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허스키한 목소리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가 도시락 사건과 관련된 일로 왔다고 말하자 이내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찾아간 곳은 전라북도 전주시 외곽의 한 허름한 연립주택. 철제 문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바래진 채 붙어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종이 서류들과 누렇게 바랜 파일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곳에 사는 남자는 진주테크의 전 인사과 직원, 이름은 오병철. 5해 전 갑작스레 해고된 뒤 회사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아가고 있었다. 채나리는 손에 든 파일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졌다. 2014년 5월 11일 미화부 한 명이 사라졌죠. 김소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본명은 한소진 맞습니까? 오병철은 잠시 눈을 피했다. 그리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엔 오랜 시간 입을 다물어 온 사람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난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나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날 한소진은 인사팀에 직접 찾아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작은 종이 한 장에 써 내려간 문장 하나가 오병철의 기억에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었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걸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그날 회장은 해외 출장을 떠나 있었고 대신 회장실로 들어간 이는 장석환 전무였다. 그 이후의 상황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회의가 끝난 직후 그녀는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바로 퇴원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모든 인사기록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병철은 그녀가 말을 잃게 된 사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눈빛은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회사 측은 그 사건을 단순한 안전사고로 기록했고 당시 관련된 모든 CCTV는 정기점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누군가가 철저하게 그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도시락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오래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고였다. 도윤은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뒤 엄마가 갑자기 가방 속 무언가를 숨기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도윤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엄마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다. 도시락, 드레스, 오래된 쪽지, 그리고 2014년 5월 11일이라는 날짜. 퍼즐 조각은 그의 손에 하나둘씩 모이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 중심엔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소희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무릎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들었다. 그것은 수년 전 병원 퇴원 후 그녀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짧은 기록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회사를 떠났는지, 그리고 도윤을 어떻게 지켜야 했는지에 대해 고백처럼 써내려간 글.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끝내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그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잠겨진 마음의 자물쇠처럼 봉인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이 말하지 않는 대신 아이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길 바랐다. 냄새를 기억하고 감정을 읽고 진실을 감각하는 능력. 도윤의 특별한 재능은 어쩌면 그녀가 말을 잃었기에 더욱 날카롭게 자라난 것이었다. 한편 한민주는 자택에서 조용히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흑백 사진과 함께 서류 몇 장이 들어있었는데 그중 하나에는 오래전 직원 복지 기록과 함께 적힌 이름이 있었다. 한소진. 사진 속 그녀는 젊고 해맑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그늘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은 지금의 김소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그의 심장 어딘가에서 묵직한 두근거림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는 아주 오래전 누군가를 잊었고 누군가를 잃었고 누군가를 상처 입혔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 과거가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었다. 도윤. 그 이름이 점점 더 또렷하게 가슴에 각인되고 있었다. 서울 성북동 저택의 안개 낀 아침, 한민주는 또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 그는 자꾸만 같은 꿈을 꿨다. 회색빛 계단 아래 누군가가 손을 뻗어 그를 부르며 절규하고 있었고 그는 그 손을 붙잡지 못한 채 문을 닫고 돌아서는 장면이었다. 꿈에서 깬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소포 하나를 주시했다. 갈색 종이 봉투에 아무런 발신인도 우체국 도장도 없는 그것은 누군가가 직접 그의 집 현관 우편함에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상처 입은 얼굴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여인의 눈빛은 두려움과 보호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익숙한 H자가 새겨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주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얼굴을 어디선가, 아니 언젠가 보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여인은 바로 김소희, 아니 한소진이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래전 직원들과의 거리감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이상하게도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했던 미화부 여직원.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날, 그날도 자신은 출장 중이었다. 모든 건 정리되었다는 보고 하나로 잊혔고 그 이후 그녀에 대한 생각은 업무 속에 묻혀 사라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 여인은 돌아왔다. 아니,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만든 제국의 가장 낮은 구석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얼굴로. 같은 시각, 도윤은 채나리와 함께 회사 근처의 작은 골목을 걷고 있었다. 나리는 그동안 모은 단서들을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나누고 있었고 아이는 예상보다 침착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느새 그녀는 아이에게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른들이 만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순수했고 맑았다. 도윤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혼란을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그 모든 퍼즐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자주 숨겨놓았던 작은 비밀 장소로 나리를 데려갔다. 학교 뒤편 폐교 건물의 창고 안, 먼지 쌓인 나무 책상 밑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 상자 속에는 엄마가 몰래 적은 짧은 쪽지들과 메모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밀봉된 채 봉인된 하드커버 일기장 하나가 있었다. 단단하게 밀봉된 그 표면에는 엄마의 필체로 작게 적힌 문장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서 나는 글로 써야 했어요. 나리는 조심스럽게 그 일기장을 들고 자리를 떴고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어 민주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그는 오랜만에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나리를 호출했고 그녀에게 사진과 편지를 건넸다. 나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이내 심호흡을 하며 준비해온 말들을 꺼냈다. 그녀는 도시락 사건 이후 벌어진 모든 조사 과정과 내부의 수상한 움직임, 그리고 장석한 전무와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조용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민주는 말없이 들었다.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손끝은 무의식 중에 탁자 위를 문지르고 있었다. 그 순간 사진 속의 그 아이,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그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회의실에서 도시락을 들고 들어오던 그 소년, 도윤.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울부짖던 그 아이가. 그는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그 아이가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방 안에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지쳐 있었고 침대에 앉은 채 머리를 감싼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엄마, 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말해줘도 돼. 그러나 소희는 그 말을 끝내 듣지 못한 척 눈을 감았다. 그녀는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진실은 이제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직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비가 내린 다음 날 서울은 유난히 맑았다. 잔뜩 흐려있던 하늘이 개이면서 햇살이 도심 빌딩 위로 쏟아졌고 진주테크 고층 유리창에 반사되어 도시는 눈부시게 빛났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채나리는 회장실 안의 커튼을 모두 닫고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도윤이 건네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기며 심호흡을 했다. 페이지마다 단정하고 정직한 글씨가 담겨 있었고 몇몇 문장은 번진 잉크 자국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여자의 고백, 그리고 외면당한 진실의 증언이었다. 첫 페이지는 담담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한소진이다.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내가 잃어버린 말들을 다시 찾고 싶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주테크에 입사하게 된 계기부터 차근히 적어 내려갔다. 당시 미화부 인력이 부족했고 그녀는 대학을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무렵 복도에서 회장과 마주쳤고 그 이후로 종종 간단한 인사와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생겼다. 말이 없던 그녀였지만 회장은 이상하리만치 그녀의 침묵에 관심을 가졌고 점차 둘 사이엔 묘한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거리는 오해로 시작되었고 위로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말한다. 그 시절의 감정이 사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외롭고 상처 많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었던 건 사실이었다고. 그러나 어느 날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바로 그날 사무실로 불려가 장석한 전무와 마주했다. 회장은 출장 중이었고 그녀는 대신 비서실을 통해 메모를 전달했지만 그것이 전달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무는 그녀의 입을 막으려 했고 협박과 위협이 뒤섞인 말 끝에 계단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떨어졌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땐 목소리를 잃고 있었고 병원 침대 옆에는 회장이 아닌 장 전무가 앉아 있었다. 그 후 회사는 그녀의 기록을 삭제했다. 자발적 퇴사 처리되었고 사내 시스템에서 그녀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걸 잃은 채 홀로 아이를 낳았다. 도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숨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이 하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말없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청소 일을 시작했고 다시 진주테크의 미화원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 역시 누구도 알아보지 않으려 했다. 나리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입술을 깨물었다. 페이지 한 장 한 장에 담긴 고통은 말이 아니었고 도윤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그토록 말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침묵은 트라우마가 만든 공백이었고 동시에 세상과 자신을 가르는 마지막 방패였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적힌 문장이 나리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그 아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그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권력자에게도. 나리는 손끝으로 책장을 덮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진실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다.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며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갇혀있던 감옥에서 해방될지도 몰랐다. 도윤은 집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약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엄마를 향해 질문하지 않았다. 이제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말하지 않는 이유를, 그리고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를. 한민주는 자택 서재에서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소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지금의 김소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며 수십 년 전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는 알고 싶었다.
그녀가 겪은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이 놓쳐버린 진실의 조각들. 가을이 깊어가던 서울의 오후, 한민주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스로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도윤이라는 아이, 김소희라는 여자의 존재,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을 통해 드러난 과거는 그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진주테크의 수장이자 냉철한 전략가로 불려왔던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과거의 일부를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죄의식에 가까운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모든 임원들에게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특히 장석환 전무에 대해서는 조용히 내부 감사 조치를 지시했다. 어떤 외부에도 알리지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진행된 이 조치는 오랜 시간 묵인되어 온 내부의 부패를 드러내기 위한 첫발걸음이었다. 그 누구보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장석환이 얼마나 집요하게 권력을 탐해왔는지를. 그리고 한소진이 계단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날 출장 중이던 자신에게는 어떤 연락도 어떤 설명도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는 그때의 자신을 기억하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도 그녀의 눈빛이나 목소리는 흐릿했다. 대신 도윤의 얼굴만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날 회의실에서 절규하던 그 아이의 눈빛은 분명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아니, 언젠가 자신도 똑같은 눈빛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수십 장의 사진을 꺼내 펼쳐보았다. 과거 사내 행사 사진, 회식 사진, 창립기념일 사진들 속에 어딘가 익숙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중 한 장, 사람들 뒤편에 서 있던 미화부 여직원의 모습. 흐릿한 얼굴이었지만 목에 걸린 펜던트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H자 모양의 작은 장식. 한소진의 것과 똑같았다. 같은 시간, 김소희는 오래된 서랍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정밀 DNA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전 몰래 병원을 통해 준비해 두었던 자료였다. 그녀는 언젠가 이 봉투를 건넬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 종이는 진실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버티며 살아온 모든 시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칼날이었다. 그동안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도윤이 그 사람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아이에게 쏟아질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할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모든 흐름은 그녀를 그날로 다시 밀어넣고 있었다. 침묵이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민준이 이미 진실의 끝자락에 손을 뻗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외면할 것인가.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점점 더 그녀의 손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호해온 벽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도 이제 숨지 말아야 했다. 도윤은 방 안에서 엄마가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몰래 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 어린아이다운 떨림이 있었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느껴온 모든 감정들, 외로움, 소속되지 못한 느낌, 이유 없는 분노, 그 모든 것이 이 봉투 속에 담긴 진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민주는 마침내 직접 그녀를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그녀가 입을 열 준비가 되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만나달라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괜찮다고. 그는 조용히 손편지를 써서 나리에게 전달하게 했고 나리는 그것을 전하면서도 내심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점점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려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정은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특히 도윤을 향한 애정은 더 이상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과거를 정리할 기회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김소희는 마침내 그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한마디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예전 회사 건물 한 구석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옛 진주테크 사옥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다. 회사가 본사를 강남으로 옮긴 이후 그곳은 문이 잠긴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었다. 유리창은 먼지로 흐려졌고 철제 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잔디밭은 잡초로 뒤덮였고 주차장은 빗물 고인 웅덩이들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늦게 이 오래된 건물 앞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긴 코트를 입은 그녀는 다름 아닌 김소희, 아니 한소진이었다.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꺼내지 못한 진실, 그리고 봉인된 시간을 꺼내기 위한 마지막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도착한 지 10분쯤 지나자 한민준이 차량에서 내렸다. 검정색 외투에 회색 머플러를 맨 그는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다. 그 역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이 놓여 있었고 그 침묵은 이 오래된 건물보다 더 오래되고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향해 걸었고 그 역시 천천히 다가왔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건물 옆쪽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바로 그곳, 그녀가 과거의 계단에서 떨어졌던 장소였다. 그녀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섰다. 한참을 올려다보던 그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그의 손끝이 봉투에 닿자마자 순간적으로 숨을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도윤과 한민준의 유전자가 99.98%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회장의 권위도 성공한 인생의 자부심도 모두 그 자리에서 무력해졌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마치 자신이 그날의 진실에 눌려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옆에 섰다. 둘 사이에는 오직 바람소리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그는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낮고 떨렸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녀가 그렇게 상처받았을 줄 몰랐고 그렇게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고 있을 줄도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은 알고 싶다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희는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명했다. 그날 당신을 기다렸어요. 내 아이의 존재를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 마주친 건 위협과 공포였죠? 나는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눈을 떴을 땐 목소리를 잃고 있었어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세상은 나를 침묵 속에 가두었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도윤을 키웠어요. 당신의 아이를 혼자서. 민주는 그녀의 고백을 듣고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소희가 단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갖고 있었지만 세상이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소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도윤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아직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민주는 이해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한 남자의 사과였고 아버지로서의 무릎 꿇음이었다. 소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세월 동안 목소리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그 장면은 말보다 깊은 울림이었다. 건물 밖으로 나서며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면해왔던 시간을 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소희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다시 봉투를 품에 안았다. 그것은 증거이자 지난 시간을 증명하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말없이 웃었다. 아주 작게, 아주 조용히. 진주테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 서울 삼성동 컨벤션센터 앞에는 각종 언론과 VIP 인사들이 쏙쏙 모여들고 있었다. 고위 정치인부터 재계의 유명 인사, 방송국 기자들까지 모든 시선이 진주테크의 회장 한민준에게 쏠려 있었다. 하지만 행사 초청장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 2개가 추가로 적혀 있었다. 김소희, 그리고 도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 이름이 적힌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된 바 없었다. 그저 회장 직속으로 특별 초청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행사장은 유리 천장이 있는 대형 홀로 중앙 무대에선 오케스트라 연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진주테크의 역사가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조명이 어두워졌고 회장 한민준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섰다. 검은 정장에 푸른 넥타이, 평소보다 한층 말라 보이는 얼굴로 그는 사람들 앞에 섰다. 기념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통상적인 성공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 대신 예상치 못한 고백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지금 진실 하나를 세상에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 장내가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과거 자신이 외면했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누군가라고 말했지만 점점 그의 말은 구체적으로 변했다. 그 누군가는 말이 없었고 너무 조용해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결국 모두가 외면한 사이에 상처받고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외면했다고 했다. 그 순간 무대 옆으로 조명이 옮겨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소희가 서 있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어깨에 손을 올린 작은 소년 도윤과 함께였다. 관객석이 술렁였다. 모두가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말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무대의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길고 깊고 천천히.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진주테크 회장의 자식이자 제가 가장 늦게서야 알아본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더 이상 숨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객석에서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박수를 망설이다 멈췄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고 기자들의 손이 바삐 움직였다. 민주는 이어 말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으로 제 회사를 다시 세울 것입니다. 숨겨진 이름, 지워진 기록, 외면받은 침묵 위에 다시 세워질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소희는 무대 위로 올라왔다. 민준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윤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무대 중앙에서 세 사람은 나란히 섰고 마침내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되었다. 말보다 강한 장면? 침묵 속에서 살아온 세월을 단 한순간에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 언론은 들끓었다. 누구는 그를 용기 있는 회장이라 칭했고 누구는 회사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어떤 평가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쇼도, 정치도 아니었다. 그에게는 단지 너무 늦었지만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 진실을 마주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그날 밤, 도윤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무대에서 받았던 작은 기념 배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 위에 올라가는 것을 허락받은 느낌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겨울이 오기 전 서울은 마지막 가을 햇살을 품고 있었다. 낙엽은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렸고 거리의 나무들은 가지마다 정막을 걸치고 있었다. 도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혼자 도서관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요즘 들어 그가 자주 찾는 장소였다. 손에는 녹슨 도시락통 하나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김소희가 전날 밤 싸준 간단한 반찬이 들어 있었다. 평범한 소풍 도시락처럼 보였지만 그 냄새에는 유난히 깊은 향이 배어 있었다. 들기름, 된장,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의 냄새. 그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다 젓가락을 들었다. 반찬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맛을 기억했다. 어린 시절, 늘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준비되던 도시락. 그는 그것이 세상의 어느 음식보다 정직하고 강하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다. 그 도시락 하나로 그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 방과 후 그는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위해 촬영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날은 특별한 촬영이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자리였고 도윤은 긴장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카메라 앞에 앉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제작진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천천히 조용히 대답을 시작했다. 저는 누군가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용기로 자란 아이예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고통과 침묵, 외로움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회장의 아들이라 불러도 자신은 김소희의 아들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엄마가 해준 이야기 중 하나를 꺼냈다. 어릴 적부터 엄마는 늘 냄새로 세상을 느끼게 했다고. 다른 사람은 그림으로, 소리로 세상을 기억하지만 자신은 냄새로 사람의 진심을 알아봤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인터뷰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엄마를 떠올렸다고 했고 누군가는 도윤이처럼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 속에서도 김소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도 서지 않았다. 대신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매일 도윤의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살아갔다. 한민주는 회사를 점차 물러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고 자신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 청소년과 싱글맘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변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단지 돌아왔을 뿐이라 대답했다.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다. 언젠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고 천천한 고개 끄덕임 하나가 민준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이 다가왔다. 봄이 다가올 무렵 도윤은 엄마에게 작지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조용한 일요일 아침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중앙에는 네스자 형태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소희라는 글자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가장 강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김소희는 그 상자를 조용히 안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감정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오래된 도시락을 들고 옥상에 올라 또다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럽고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했지만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겐 남겨진 게 있어? 그것은 진심이고 이름이고 기억이야. 그리고 그는 도시락을 열었다. 엄마의 손맛이 담긴 밥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